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지금부터 자립생활 컨퍼런스인 대전 코로나 속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대전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금번 토론회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히 준비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 예방 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방역을 실시한 후에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후 토론자의 토론과 답변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금순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제 참석하시고 된 패널 중에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님께서는 서울 쪽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외부 출장 불가로 잠시 후에 전화 통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자립생활계 비리기 있으시죠? 우리 우주영 교수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대전의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입니다. 전 국민이 지난 한 6개월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적 소외계층이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이것이 백신 개발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달 전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또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코로나는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래 올해 1월 20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이제 여기 띄워서 이제 아마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6개월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이제 한국에 13,7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18,26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5,000명이 이상이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유행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심각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도 보면 지난달까지 1,435만 명이었던 확진자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2,363명인 3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거의 한 2,400만 명 정도가 세계적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유행으로서 대유행에 맞이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지난달에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상생이라고 지금 말하고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1천 개를 창출하겠다. 자, 뉴딜은 사실은 이제 1930여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딜 정책이 나왔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한데요. 이게 전체 28개 과제를 설정을 해서 그 중에 10대 대표 과제도 이제 이렇게 또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뭐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한 12개 과제고, 그린 뉴딜이 8개고, 안전망 강화가 8개인데, 여기 각각 들어가는 그 투자 재정이 디지털 쪽이 58조고, 그린이 73조고, 안전망이 28조입니다. 사실 요것만 보더라도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날로그 경제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뭐 AI며 뭐 이렇게 그 디지털 그 데이터 댐을 막 구축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탄소 시대 이제 그린 환경을 이제 구축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이제 그린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제이면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 나가자는 지향 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게 5년 동안 만들어 나갈 과제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망 강화인데, 사실 이 안전망 강화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과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빈약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라면 이제 아쉬움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한국판 뉴딜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확진자가 이제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36명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2명이 사망을 하셨고, 31명이 완치를 했는데, 거주시설에서 1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이었죠. 또 칠곡의 뭐 미랄 사랑의 집, 예천 극락마을, 대구 성보재활원 등 이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해가지고 취약계층의 우리 장애인들에게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1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사망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이제 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때 빨리빨리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일도 이제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해서 뭐 포스터나 안내물 등의 어떤 별도의 점자나 음성 변화 코드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제공이 되지 않고, 심지어 선별 진료소에서도 수호 통역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례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교육이 이제 면대면 교육이 이제 스탑이 되고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이 온라인 강의에서 사실 또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웹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불이익을 많이 입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단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청각장애인 농인들도 사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정보 전달하기 어려운 사실 교육 현장에서 뭡니까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중증 장애인들, 뭐 뇌병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례들 보면 뭐 왼팔 하나로 정말 힘들게 그 자가격리 기간을 버텨낸 그 뇌병변 장애인의 이야기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서 지옥 같은 그런 격리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있고요. 또 모든 또 사회 서비스 기관이 올 수업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달 장애인 특히 그렇죠. 부모들이 취약하죠. 그 발달 장애를 직접 이제 가정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의 삶이 스톱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결국은 그 발달장애를 돌보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하나는 그 발달장애 당사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퇴행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이제 또 등장하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이 혼자 사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 이 기저질환자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거 한번 구하려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 대란 때 이 마스크를 구하기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인. 근데 이런 다양한 그 장애인의 어려움들이 속출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이제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는 우울감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지대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이 코로나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곧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한겨레 신문에 이제 칼럼을 쓰신 분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참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 그 인권 활동가들이 대구 가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대구에서 그 발달 장애인이 이제 그 확진이 돼가지고 또 돌볼 때, 자가격리가 쉽지 않으니까 이 활동, 그러니까 인권 활동가들이 이제 이게 팀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돌본 거죠. 계속 여러 날을, 그러니까 뭐 한 10일 이상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알린 겁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봐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뉴스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송을 했지만 그들이 한 가장 의로운 일은 재난 현장에 뛰어든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재난을 탄생시킨 것을 알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코호트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대책 없는 거리두기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재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세상에다가. 이게 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에이블 뉴스에 나왔던 이제 그 칼럼인데 이것도 이제 소개를 해보면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 장애인 친구죠.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국 연수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마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 지원사 도움도 받고. 근데 이제 활동 지원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가족도 이제 검사도 받고 이제 본인도 이제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친구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는데 본인이 그 애완견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맡길 만한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할 병원이 마땅치가 않았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국군병원인가 하는 곳으로 입원을 하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국군병원은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을 가서 장애인들이 가서 이제 입원을 하라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은 거부하고 집에서 격리해서 이제
치료받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있었다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해외 연수도 다녀온 친구인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이 끝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친구가 화내는 상황에 같이 화내주고 열받아 하고 욕해주는 일이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칼럼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과 관련한 대책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거주 시설이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도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신장 장애인들 특히 감염병 대응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지난 4월 달에는 한 500여 개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번 코로나 이 시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위기는 돌봄 영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는 돌봄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봄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자, IL 센터에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판 뉴딜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경제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 이것은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 경제인가요? 표방하던 그거를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를 간판만 바꾼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안전만 강화라는 거죠. 안전만 강화. 근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워서 마치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 어떤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 아니냐. 국민들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응급 비상시에 장애인에 대한 이런 긴급 돌봄 시스템이 사회적 안전망 구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그 사진을 몇 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이제 활용해야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다.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언택트 시대에 이제 면접을 활용한다든가, 또 뭐 최근에 공단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가 열리면서 뭐 립뷰 마스크라는 게 등장했어요. 오늘 이제 수호 통역사도 배치되셨지만, 이제 그들을 위한 청민, 농인들을 위한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차라리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더 좋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이제 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는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결국은 돌봄 영역, 케어 영역이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인데 장애인의 삶의 질이라는 건 결국 경제생활이죠. 장애인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고용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보장의 영역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지금까지 제대로 정책을 해온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 동의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돌봄 케어 영역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인프라 투자가 필요는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경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만 불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복지적으로 과연 선진국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복지의 바로미터는 장애인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의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죠. 평균 수준에 뭐 한 3분의 1, 4분의 1 되나요? 그건 왜 그러냐? 장애인의 소득 보장 대책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좀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좀 힘든 거는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 이중적인. 특히 지금 말씀하신 생각나는 게 아주 질문 잘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최근에 병원에 몇 번 입원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길게는 한 달 뭐 이렇게 입원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딱 느낀 건데 우리 특히 신체적 중증 장애인들은 다리를 못 쓰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양팔에다 뭐 링거 꽂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지를 다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꼼짝달싹 못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장애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각 분야가 다르니까 왜 대형 병원에 가면 어린이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문 병원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장애인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거기는 그게 안과가 됐든 아니면 뭐 폐가 됐든 뭐 어느 분야를 하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저는 장애인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를 먹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우지영 교수님의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당사자 입장에서 이 코로나 속의 장애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금순 활동가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 유금순이고 그 근육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동료 상담가와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그 교육 강사이며 권익 옹호를 통하여서 장애인들의 그 접근, 이동, 그리고 교통, 또 그리고 관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의 권리를 같이 찾아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뭐 또 시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자시니까 잘 정리를 하셨다 싶고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령자, 기저질환자, 뭐 질병, 그 치료받으면서 면역 체계가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읽기, 말하기, 이해와 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예, 또 그 장애가 있죠. 예, 이런 분들도 예, 그 취약계층에 속하고 사실 저 밖에 나가면 손을 잘 못 닦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화장실에 딱 가면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하부 공간은 있는데 옆에 핸드레일이 방해가 돼요. 오히려 접근하는데. 그래서 활동지원사분이 물을 모아서 제 손에 이렇게 주면 제가 손을 닦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손 세정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손 소독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를 좀 요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오늘 토론하러 온 자리도 저는 나름대로 예,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목숨 걸고 오셨죠. 예, 예. 예. 그리고 치료와 어떤 그 의료 상담을 받는 데에서도 이제 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고요. 특별 치료 그리고 특정 의료용품,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자립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이 필요한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교통편을 잘 이용할 수 없는 장애. 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설 하는데 고립돼 있는 곳 있죠. 그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장애인. 이 모두가 사실은 저하고 또 다 그 관계가 있어서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서 가사 신변 처리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계신데 이제 지금은 예, 공간을 이제 조금 분리해 있지만요. 그래서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이 코로나 속에서 제가 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활동보조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인이 분리되면 안 된다.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어디 있든지. 근데 심지어는 어떤 예를 드냐면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때,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버릴 때, 그 다음에 마스크를 대리구매 해올 때, 뭐 이럴 때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문자가 오죠. 취약계층이니까 꼼짝 말고 집에 좀 있어라.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둬라. 근데 기관에서는 꼭 같이 있어라. 같이 나가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상황에 안 맞는 정말 탁상공원 같은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사회적 재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앞뒤가 맞는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이렇게 착용하다 보니까 김서림이 있는데 그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마스크 쓰고 이 전동 휠체어 운전하다가 벽을 받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앉아 있는 거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누워서 체위 변경도 혼자 안 되고 낮에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밤에는 그 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체위를 변경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요. 예, 그런 많은 이제 그 신변 처리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활동지원사하고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죠.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둡니까? 그리고 목욕 서비스며 옷 벗고 입히고 식사도움 이런 것들을 다 맞는데 어떻게 피차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분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혹시 간밤에 만났던 어떤 분하고 감염이 되진 않았을까. 또 때때로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혹시 감염이 되진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남편도 중증장애인이에요. 감염이 됐을 때 2주간의 감염이 되면 2주간이 아니죠. 확진이 되기 전 2주간의 격리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때는 저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아까 그 상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가 되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지도 못하지, 화장실도 혼자 갈 수가 없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나 남편이나 우리가 이제 합의한 거는 뭐냐, 상의한 거는 그냥 안 만나자. 만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일단 집에 있자. 죽는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마트 볼 일 이런 것들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달받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모 씨는 뇌병변 장애가 특이점이 이런 게 있죠. 그 손에 장애가 있고 또 경직이 되고 또 언어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자체가 어려운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언어 소통을 해야 되는 거, 그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과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걸로 인해서 고립감과 좀 화가 난다. 그리고 국가가 중증 장애인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법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간이 됐나요? 네, 시간 벌써 됐나요? 딱 맞추셨습니다. 아유, 좋아하세요. 제가 뒷부분에 딱 한 2분만 사용해도 될까요? 네. 예, 네, ISM파에 하시죠. 대해서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뭐 이런 지역 사회 서비스가 지금 다 좀 차단되고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당사자 조직인 IL센터는 비대면 어떤 그 줌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동료 상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영상을 통한 동료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익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가들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정보 접근성, 학습, 의료, 소통, 문화 이런 쪽의 권리들이 지켜지도록 방안과 담당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겨우겨우 집에서 나오고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돌봄이 아니라 자립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뭔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만 같은 이런 역행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립생활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근승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참 이런 어려움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좀 바람을 담아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당사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외출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외출이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나름대로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공개 한번 하시죠. 비법 전에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놓쳤는데 제가 작년에 슬로프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할부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나 그다음에 여행, 그 부부만의 여행을 꿈꾸며 구입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지금 차단 상태이고요. 그나마 감사했던 건 그래도 그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을 뭐 우리의 다중이 뭐 교통이래봐야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지하철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저희 자차로 외곽 같은데 바람을 좀 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숨통이 조금 트였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 같이 어렵잖아요.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장 중요하죠. 네, 유금수 활동가님 이제 끝마치셨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님의 토론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소장님께서는 얼굴은 못 뵙고요. 목소리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보고 싶네. 이거 영상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소장님. 네, 대장입니다. 아유, 목소리. 네,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저희 보고 계시죠, 유튜브로? 네, 저희 소장님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오늘 안 죽으려고 안 간 거 아니고요. 네네.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본래는 살기 위해서 안 가봅니다. 네, 변명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수장님 말씀 마음껏 하시게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되시는데, 우리 김재희 수장님께서는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오기영 전이는 다 주제밖에 잘 들었고, 예. 일단, 요즘 서점에 가면, 좀 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많이 달아놨는데, 저희들도 아무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의 신덕기는 돌고 시대를 붙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종이 쪽지 3장, 기존 지침 3장을 떼기에 불과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다른 장애인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중학교집을 하고 있는 자기장을 했다가 머리문에서 장애인 생명권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그런 19일에서 장애인 함과 계속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기장의 역할은 기존만이나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면적 교육, 이게 업체에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원격 교육, 재택근무 이런 걸 해야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는 이유라는 말이 없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이런 코로나19가 다른 측면에서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학자들의 공동의 견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립생활 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은 먼저 가장 중요한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는 한번 걸리면 꼼짝달만 못하고 활동물로 막을 수 없으며 활동보전이 걸리지 않는 활동보전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다 보니 장애인은 꼼짝달싹 못하는 게 증명된 게 대구나 이런 데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 발달장애인들은 정말 키우기 힘들어서 부모들이 같이 동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으로 예방 조치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한복 소득대라든지 방한복 이런 걸 전부 다 한 50벌 사가지고 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병원에 어떻게 이송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정신센터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지.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재난에 이걸 재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냥 기회로 찾자. 기회로 살면서 지역 사회에서 세계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많은 외국의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불러서 하기를 공이 엄청나게 됐으니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의 학자들을 초빙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코로나 할 수 있고 번역만 교수님들이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저는 앞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잡아야 한다. 그래서 UNCRPD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나라에 세계적인 나라에 경영학자들을 초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하나의 그 모임을 가져서 전국적으로 ISN자들이 모임을 해서 오늘 17만 들어가서 어떻게 여러 장인 다정 모임을 함께 듣게 하면서 이렇게 혼과 같이 이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인권 사항을 외국의 인권 사항을 방에 앉아서 듣고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그 고향에 가고 듣는 사람도 그 지역에서 듣는 이런 전략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실제로 서비스를 아직 못하고 있지만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방역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우리 국장의 고유의 역할이 아까 유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동료 상담이나 그러니까 코로나도 실질적으로 불안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혼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텍스트로 비대면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러 다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장애인들 또 모아서 고용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모임을 가장 중요한 거는 안 걸리게 그러니까 활동 보조 체계를 임급 기본 체계로 바꿔서 방어복도 지금 한 50개 사놨고 하여튼 지금 프로그램비로 소득제나 당연히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그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IL센터가 이제는 방역의 선두 앞에서 선두주자로 나와서 복지나 이런 무거운 조직보다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에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장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따로 이렇게 저희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해주실게요. 아까 오경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병원에 가면 저에서 장애를 모른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병원에 실제로 병원에 가면 강남에서 병원에 입구에서 못 들어갑니다. 아예 1차 진료 못 받습니다. 오준영 교수님도 그 말에 좀 공감한테는 앞으로 좀 많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 만듭시다. 네. 네, 수장님 감사하고요. 예, 수고 많이 했을 네, 코로나 때려잡고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장님. 저도 얼굴, 저도 그게 그 동영상을 나왔으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는 나갔답니다. 네,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여전하시네요, 우리 네, 선생님. 김재익 수장님 이제 에너지가. 말씀해 주셨고요. 김재익 수장님의 토론문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익 수장님께서는 이제 긴급 재난 돌봄 시스템의 구축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자립생활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코로나 시대 생명권 보장을 위한 긴급재난 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지역사회 대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림 죄송합니다. 어려우세요 이름이. 김동기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는 왜 앞에 뭐 안 붙여줘요? 끝나고 우리 붙여드리죠. 우 교수님은 빌 게이츠라고 해놓고 뭐 앞에 없어 저는. 너무하네. 네? 반갑습니다. 예, 모건대 김동기고요. 한 10분 정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서 대전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의 이 삶에서 그 대응 방안을 이게 포스트 코로나로 접근을 할 것인지 위드 코로나로 접근을 할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종식을 전제로 하는 건데 과연 포스트라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종식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저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가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도래하는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면 지금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지금 이 코로나의 10배의 변종 코로나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10배? 말레이시아 맞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최근에 코로나의 10배의 강력한 또 하나의 변종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 위드 코로나로서 이 전염병, 감염병을 달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우리 우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활동가 선생님도 그렇지만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한 거는 그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14년도에 되게 우울했어요. 왜 2014년도에 우울했냐면 세월호 사건 터지고 송파 세모녀 사건이 동시에 터진 그 해잖아요. 근데 2014년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안전 취약계층 컨설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 재난이 없는 나라라는 걸 표방하고 그 당시에 그 국민안전처 속에 컨설팅단을 만들었는데 그 안전 취약계층을 세 부류로 접근했어요. 세 부류만. 누굴 것 같아요? 딱 봐도 노인과 노인, 아동은 들어갈 것 같죠? 근데 하나가 남았어. 노인, 아동, 그 다음에가 누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일 걸 기대하잖아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취약계층, 메르스와 같은 혹은 세월호와 같은 인재든 자연재해든 이런 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팀을 만들었는데 노인과 아동은 들어갔는데 생뚱맞게 여성이 들어간 거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애를 넣어도 모자랄 판에 장애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식인 거지. 그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거를 전제를 깔고 그 말의 의미는 장애가 그 어떤 집단보다도 취약하잖아요. 그건 대전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현재 같은 코로나 시대에 중앙정부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단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감염에 대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인지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하드웨어는 지방정부가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하드웨어를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지방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 의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만들면 그 하단에서 조례를 가지고 그 법률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네. 대전시에도 이 감염병 조례가 있어요. 근데 감염병 조례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장애자가 한자도 없어요. 장애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지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인정한 장애 차별적인 접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대전시가 가장 먼저 감염병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 안에 장애에 대한 차별적 문항을 그죠? 그리고 15개 장애 유형과 성별과 장애 정도를 포괄할 수 있는 장애 포괄적 이런 문항들을 조례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뭐까지 더 대전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냐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 이 조직은 상설 조직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거나 뭐가 났을 때 골든타임 얘기하죠. 골든타임이 10분, 5분이거든요. 5분이나 10분 안에 그 초동대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 말에 의하면 장애인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거는 완전 언제 일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비상설 조직으로 대전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전국적으로 최초로 그냥 장애인복지과 안에 장애인 감염병 예방 개, 장애인 재난 개, 그죠? 보통 시도 사내에 감염병이나 재난은 개는 있어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근데 그게 하지 말고 대전시는 차라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장애인 재난 예방 개 하나를 그죠? 다른 개에 비해서 사이즈는 작겠죠. 사이즈는 작을지라도 대전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냥 상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끌어간다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다른 시도에 그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려면 저는 제주도를 좀 많이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장애인 당사자로 외부에서 공개 채용했어요. 개방직으로. 중앙부처도 아니고 지방직에서. 요즘 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에 의지가 있으려면 감수성,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최소한 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대전시가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대전시 공무원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최소한 장애인복지과만큼은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 민감성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과장부터 좀 장애인 쪽으로 우리가 개방지 열어놓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장애인 감염 예방계 이런 것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과장 바뀌고 기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돌봄 만들어라. 발달장애인 전용 그죠? 콘텐츠 만들어라.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거에 수장이 과장이 그냥 늘 오시던 이런 공무원분들 오시면 그렇죠. 이것들은 소프트웨어는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소프트웨어를 건드릴 수 있는 그저 의지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포스트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그 어떤 집단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비상시가 아니라 상시 조직인 개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개를 포함하고 있는 과는 당연히 외부 공개 채용을 해서 외부 개방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대전시의 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해 주시기를 허태정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방송을 시청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시청에서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잘 된 거네요. 네, 아주 그냥 적절한 말씀을 잘해주셔서 시장님 보고 계세요. 잠 못 자겠네요. 네. 대전시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서는 이제 그 장애인은 안전할 권리가 없으니까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와닿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사회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직접 나서서 얘기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제 정책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말씀 제안하신 게 네. 예, 사실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네. 어저께 그 했어요? 주제로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 네, 어제. 이번에 코로나로 연기가 됐어요. 네. 지금 바로 그 주제였어요. 아주 딱 맞는 주제입니다. 네, 공항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장애인계 한 네. 이슈로 이슈죠. 예, 네.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끝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요.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아 있어서 혹시 이제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나머지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지금 뭐 국민의 그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뭐 우울감, 뭐 이런 것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아까 우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그냥 조금 불편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그냥 모든 게 다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상담 이런 접근이 또 아니고 이 왜 그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상담 그런 것들 좀 전문적인 상담들이 좀 이루어져서 예 그 집안에 똑같이 있더라도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생활하느냐 예 조금 아까 저 천일순 소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지만
어떻게 힘을 냅니까? 어떤 때는 자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상담이 필요하고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프로그램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네. 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한 걸 뭘로 느끼시냐면 지금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24시간 활동 지원 제도를 중앙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받고 있는 분이 500명이에요. 500명. 전국 그게 이제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6월 30일로 중앙비, 지방비 매칭 펀드에서 24시간 활동 보조를 집에서 받는 분이 500명이 육박했죠. 300명 정도 되었다가 지금 50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말의 얘기는 그만큼 세상이 변한 거죠. 한 명의 장애인에게 1억 5천 정도 되는 조세 비용으로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그저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고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있으면 그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누군가는 이거 이런 것들을 그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인식이 없어서 의지가 없다면 상당히 어렵다. 더 이상 돈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소득 3만 불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는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진 교수님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정말 이 컨퍼런스가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로 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아주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저도 많이 좀 배우고 이제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동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는 예산의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났죠. 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예산 타령을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에 나라의 그 부가 한정돼 있을 때는 우리가 한정된 사람한테밖에 복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별주의고 선택주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 보편주의 복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편주의 복지로 가야만이 장애인에게도 보다 더 제대로 된 복지가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는 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고 전 국민이 일하는 국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들은 너무나 많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재난 시대에 사회적 재난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외계층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우리 정책의 입안자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선순위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부디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생활의 환경에 초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